입시는 바로 국영수다. 국영수가 가르쳐주는 정답 속에서는 정작 우리가 미래에 만날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저는 10대를 위한 첫 아바타 경제 수업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입시 전문가이며 재테크 교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는 여러분 자녀의 미래와 교육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한국 교육의 현실, 한국 학교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바타 경제의 5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학교 아닌 가정에서의 경제교육,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경제교사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한국 교육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상관없이 항상 어느 정권에서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 교육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요. 교육은 제로섬 게임으로 누군가가 서울대를 가고 누군가가 연고대를 가면 그만큼 다른 학생들은 그 숫자를 다른 대학에 가야 되니까 그만큼을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교육에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좀 이유를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이게 저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은 또 다른 시각일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은 다른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국영수.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입시가 돼버리고 입시는 바로 국영수다. 현재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위권 대학은 80% 정도 되고요. 보통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과생들은 사탐 과목, 이과생들은 과탐 과목을 듣고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즉 입시, 대학은 국영수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교육은 국영수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죠. 그런데 국영수를 잘해서 명문대와 의대에 가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요. 의대도 몇몇 과들은 아이들이 적어서 그리고 적게 태어나는 바람에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국영수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이라는 그리고 국영수라는 환상, 그러니까 국영수 속에 갇혀있는 우리나라 한국 교육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한번 챗GPT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챗GPT를 가지고 여러분들 재밌는 저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땡땡땡 하고 뭐뭇을 기다린다. 빈칸을 가장 많이 학생들이 답한 것을 가지고 한번 채워봐라는 내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한국 학생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기다리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챗GPT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챗GPT에 질문했던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가 다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챗GPT가 들려준 정답은 오직 시험 끝이라는 5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국영수 입시와 국영수 시험 공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희생되고 그리고 희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거죠. 오직 시험 끝만 바라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의 이제 지도층이라면 뭔가 문제의식을 느낄 그럴 단계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제 본론에 들어갈까 하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요. 저도 20년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학생들이 결국에는 정답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중요한 거는 국영수가 가르쳐주는 정답 속에서는 정작 우리가 미래에 만날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뭘 만날지도 몰라요. 그냥 다만 5개의 경제 혹은 이제 과학 관련된 지문에서 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영수 문제를 어렵게 내서 현재 이제 학생들을 변별하는데 그런 정말 국영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겨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을 치를 때 가장 수능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전형이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에서 경제지문이 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환율, 외환은행이나 한국은행의 외환 딜러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법률적인 용어죠. 그리고 그런 문제도 나오게 했고, 선물 옵션의 원리, 이건 증권사의 소위 말하면 펀드 매니저나 딜러들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해서 학생들의 경제 실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학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미래의 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계산 능력이 아니고요. 미적분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확률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미래의 어떤 교육 역량은요. 내가 만날 모든 것들이 확률적인 그렇죠? 그런 인과관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도록, 그게 여러분 수학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확률적 사고를 갖추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또 별개로 수학 문제와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확률적 사고를 하면서 항상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도록, 요게 바로 경제의 핵심입니다. 요걸 놓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있고요. 주제문 찾기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 순서 맞추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영어를 흥미 위주로, 그리고 영어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 주요 과목, 국영수만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중요한 과목들, 사회과학, 과학 과목은 조금 낮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소홀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찍부터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것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국영수는 세상이 얼마나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국영수 문제집을 지금 당장 걷어치우고 다른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영수 문제풀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의 시간을 다른 곳에 좀 투자를 하자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일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시할 내용들이 아주 본론의 핵심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실 내용들이고, 제가 정말 책에서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딱 미래의 키워드를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미래에 대한 공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요, 다 아실 거예요. 한쪽은 미국 국기고 한쪽은 중국 국기잖아요. 그리고 권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날 미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요, 인공지능이 아니고 다 챗GPT 생각할 텐데, 전기차를 떠올리신 분들이 있겠죠. 그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10대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고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문제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 혹은 갈등입니다. 이 미중 갈등은 지금 92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이제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이 됐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아주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함께 세계화를 이뤄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가 되면서 세계가 깨지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원인이 중국이라고 주장을 했죠, 미국은. 그리고 미국은 어떤 중국의 이 기술력이 두려워서 중국의 파웨이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은 지금 현재 갈등의 수위를 넘어서 갈등 다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냉전입니다. 바로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전쟁 직전까지 이렇게 서로 간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을 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냉전이 1차 냉전이고요. 지금은 신냉전 혹은 2차 냉전, 혹 그 중간 단계인 1.5차 냉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확실히 냉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재 만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세계 최고의 자리를 놓고 한쪽은 지키기 위해서, 한쪽은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중간에 지정학적으로 정말 곤란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미국이랑 동맹을 맺고 있고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경제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무역의 규모를 볼 때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잘 미꾸라지처럼 여기저기 잘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데 서로가 불만이에요. 중국은 중립을 시키지 않는다고 불만, 미국은 그렇죠, 확실하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쩌면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끔찍한 일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 가능성을 상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50%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 생기면 아시아가 전체가 다 전쟁에 빠져들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만날 미래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래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은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첫 번째 미래 이꼬르 여러분 미중 관계, 미중 갈등 혹은 미중 냉전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어느 나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 경쟁에서 누가 패권을 지는지, 누가 더 경쟁력을 갖추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 항상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뉴스들 보시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면에서 으르렁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협력하고 있는지, 이 항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꼭 영문과나 내가 중문과를 가는 학생들, 정외과를 가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가장 미래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키워드는요, 참 생소할 거예요. 아마 미래학 그리고 진로진학 전문가처럼 중에서 저처럼 이 키워드를 자주 말하는 어떤 전문가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청소년들은 SF 문학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제시한 첫 번째가 미중 관계 혹은 미중 갈등이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SF 문학입니다. SF, 사이언스 픽션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이언스 픽션을 과학 소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에다 공상이란 말을 붙였어요. 이게 일본의 잔재예요. 일본의 SF를 사이언스 픽션을 공상과학 소설로 이제 부릅니다. 근데 공상하지 않습니다. SF 소설은 과학 소설이지 공상 소설은 아니에요. 공상 허무맹랑하다는 뜻이잖아요. 절대 SF 소설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SF 소설이 물론 시간 여행이라든지 뭐 평행우주라든지 이런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기반은 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SF 문학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릴 두 명의 사진이 있어요. 둘 다 맞추실 겁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그쵸? 바로 여러분들이 어쩌면 제일 존경하는 기업가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샀죠. 창업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최초로 창업한 기업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시는 분들이 벌써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2004년에 설립한 스페이스X입니다. 바로 민간 우주선을 이제 타고 이제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화성을 테라포밍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이 스페이스X를 만든 이 일론 머스크는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는 작가가 오른쪽에 있는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입니다.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는 50년대부터 미국에서 수많은 SF 문학을 남겼던 걸작 중에 걸작의 작가인데요. 아이작 아시모프는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7권짜리 대작 파운데이션을요, 고등학생 시절에 읽었어요. 그 두꺼운 책을요. 3,000페이지가 넘어요. 정말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스페이스X를 만들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고등학교 때 읽고, 나는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 마치 파운데이션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주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또 바로 자율주행차잖아요. 인간이 운전하지 않고
로봇이 AI가 이제 운전을 대신해주는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차를 가장 먼저 소설로 등장시킨 사람도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입니다. 56년에 나온 단편 소설에 이미 그 자율주행차가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현재 전 세계 어디 곳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주행차가 완전히 구동되어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아이작 아시모프를 잊지 마시고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여러분들 모든 작품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뭐 바이센티니얼 맨이나 그리고 로봇 3부작 이런 것들도 좋은데 파운데이션만큼은 특히 제일 좋은 시기는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3개월 동안에 노는 시기죠. 그 시간은 물론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틈틈이 한번 파운데이션을 읽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돼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미 선진국이죠 사실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과 함께 3극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은 일론 머스크와 아이작 아시모프가 쥐고 있다고 해도 관심이 아니죠. 그러면 학생들은 또 제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다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7권짜리 SF 책을 저희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좀 쉬운 작가 좀 골라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내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밝게 웃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다들 아시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죠. 이 소설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소설가는요. 전 세계에 책이 10권 팔리면 그중에 5권이 한국에서 팔릴 정도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입니다.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첫 작품 개미부터 작년에 나온 문명 원툰까지 전작품, 심지어 베르나르 베르가 썼던 만화책,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가 감독했던 단편 영화까지 다 본 정말 매니아예요. 저희 딸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아빠의 영적인 파트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읽다 보면요, 일단 국내 작가에게는 없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고요.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역사적 지식, 즉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역사적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그 미래를 가늠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베르나르 베르라는 작가는 미국 SF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인도까지 전 세계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그런 지식 속에서 상상력이 나오고 상상력 속에서 미래 예측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작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는 여러분 선생님 추천해 주실 만한 분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초엽이라는 작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초엽 작가가 이제 에이전시가 있어서 거의 연예인처럼 인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책 출간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기획해주는 이제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인기 있는 작가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김초엽 작가를 여러분들에게 2가지 이유로 추천합니다. 첫째,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작가가 청력이요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아주 특수 보청기를 껴야 사람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국내에서 스카이와 함께, 스카이보다 더 유명하죠. 서포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 다음에 포스텍이잖아요. 그 포스텍의 생화학과를 나온 이제 전문적인 연구가입니다. 석사까지 마쳤어요. 석사까지. 근데 재밌는 게 생화학과는요,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도 바로 미국에서 생화학을 전공했어요. 생물과 화학의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정말 생물과 화학을 다 같이 공부하는 좋은 학과가 이제 생화학과예요. 바로 이제 김초엽 작가가 생화학과를 전공했죠. 그리고 이 보철기를 쓰면서 소위 말하면 자신의 어떤 역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특히 저는 이 작가의 모든 작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한테 관내 분실이라는 책을 꼭 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만날 미래의 데이터 자아는요, 나의 자아는 이제 나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억은 이제 마인드 업로딩, 즉 컴퓨터에 업로딩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요, 그 시기를 2045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년쯤 뒤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억들이 다 컴퓨터에 업로딩이 되는 그런 SF 영화 같은 설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의 데이터가 여러분의 자아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미래를 예측한 게 바로 관내분실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바로 우리나라 여류 작가들이 SF 문학을 왜 이끌고 있는지, 이 작가 외에도 천선란 작가, 그리고 김보영 작가, 그리고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 등 우리나라 여류 SF 작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이유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작가들은 깨어 있습니다. 바로 페미니즘에 깨어 있고요. 또 환경 문제에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장르를 SF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바로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조만간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영화가 되고 아마 넷플릭스든 TVN에든 어디선가 방영이 될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김초배의 작품을 이제 이 영상으로 보실 날도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국 작가는 아니지만 한 명, 그리고 프랑스 작가 한 명, 그리고 국내 작가 한 명을 소개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화면 속의 이 인물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이제 외고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은 미국 편과 중국 편으로 나눠서 여러분 토론을 하자고 하면요. 중국 어과 학생들도 자기는 중국 편 들기가 싫다고 할 정도로 요즘 10대들과 20대들은요. 중국을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저는 중국에서 배울 것도 많고 중국의 특히 SF 문학은 정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요. 중국을 대표하는 SF 문학 작가 류치신입니다. 63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한갑이죠. 중국의 SF 문학의 태두입니다. 중국의 아이작 아시모프고요. 중국의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을 3채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두 다 읽었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소개된 작품 유랑지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가 됐어요. 그냥 지구가 떠도는 거죠. 그 지구를 떠도는 그래서 지구를 이제 태양이 지구를 먹으려고 할 때 태양계 바깥으로 지구를 이동하는 역할을 중국인이 한다는 게 조금 좀 중국의 국뽕 냄새가 좀 나긴 하죠. 근데 유추신의 그렇게 상상력은 과학적이고 놀랍습니다. 3채는 중국의 고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류의 미래까지, 그렇죠? 인류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문명을 미래에서 만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 멋진 소설이에요. 이것도 3권이자 부담된다고요? 왜 이렇게 선생님은 2권 책만 그렇게 권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다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을 위한 유치신의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역시 출판사가 이 자연과 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4권짜리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체로 중고생들이 읽을 만한 SF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추신은 중국이 싫어도 중국이 미워도 중국의 힘인 바로 중국의 과학이 그렇죠. 중국의 이제 기전체 소설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무협지까지 이어지는 그 전통에 녹아들어 있는 SF 문학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요 얻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작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3프로TV라든지 이런 경제 유튜브에 잘 출연하시는 경영학자예요.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인지 컴퓨터과학을 전공하셔가지고 게임공학을 하신 분이에요. 이 강원대 교수로 계시다가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희대로 이동하신 분인데 바로 김상균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이 메타버스는 제가 볼 때 최고의 메타버스 책인데요. 이분은 메타버스를 쓰신 분으로만 기억돼서는 안 돼요. 바로 브레인 투어라는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나 똑같은 아바타가 인터넷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세계, 바로 그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이 브레인 투어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요.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길고 긴 2번째 테마가 끝났고요. 3번째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